안녕하세요. 저는 미용 기기 및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현실판 사랑과 전쟁 같은 사연들이 참 많던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에이 저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하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오늘 처참하게 파탄나버린 제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한 건 저였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그 자식과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의 상간녀 때문이었죠. 제 전남편 이명우와 저는 같은 회사 동기였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나 4년간의 사내 연애 끝에 결혼했죠. 저는 홍보 마케팅팀 과장이었고 남편은 구매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나름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동기 커플이었고 저희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회사 생활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건 저희 팀을 이끌던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던 저희 팀 팀장님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서부터였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업무 분위기도 최고였던 터라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거다 보니 팀장님의 앞날을 축복해드렸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팀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의 이름은 장혜숙. 해외 유학파 출신의 글로벌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새로운 팀장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격 파탄자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러는 와중에도 일은 정말 못하고 고집불통인 최악 중의 최악인 상사였습니다. 첫날부터 자신을 유학파 출신이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팀원들과의 첫 회의 자리에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희를 훑어보며 말하더군요. 내가 글로벌 회사에서 일해서 여러분들보다는 보는 눈도 다르고 제품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다를 거예요. 게다가요, 회의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아젠다 공유도 안 되어 있고 너무 주먹구구식. 앞으로 제가 다 뜯어 고쳐야겠네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유별나게도 팀장은 다른 팀원들보다 유독 저를 싫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 보였습니다. 제가 입사 8년차 과장이고 팀의 핵심 인력이기도 한데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괴롭혔죠. 제가 몇 주간 밤새워 준비한 신제품 런칭 홍보 기획안을 발표하는 주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거든요. 이전 팀장님이었다면 역시 김 과장이라며 칭찬해 주셨을 자신이 있는 기획안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제 기획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과장, 기획안이 이게 뭐야? 대학생 과제 수준도 안 되네. 이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전에 말했던 해외 시장 레퍼런스는 찾아보긴 했어요? 내가 말한 부분은 다 했냐고. 네, 팀장님. 그 부분도 기획안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어? 내가 볼 땐 전혀 반영 안 됐구만. 아니, 실력이 없으면 남의 말을 잘 듣기라도 하던가. 진짜 과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해오세요. 오늘 안으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별로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막연하게 제가 한 건 다 별로고 다 이상하다. 다시 해와라 그런 식이었죠.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른 팀원들도 팀장님이 유독 과장님을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팀과의 협업 회의에서는 그런 무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마치 저를 일부러 망신 주려는 듯한 의도까지 보였죠.
당장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면서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김 과장이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10대 인플루언서 마케팅 채널별 예상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세부 진행한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체 시장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치겠다 진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질 못하네요.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말해야 되나? 다른 팀장님들께 죄송하네요. 저희 팀 김 과장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책임지고 확인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라는데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팀장들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도 제게로 꽂혔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팀장님과 일을 할 때만 해도 직장 내에서 일 잘한다, 차기 팀장이다 라는 소리만 들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저인데 이제는 대대적으로 저를 무능력하고 준비성 없는 월급 루팡처럼 만들어대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누가 봐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 마냥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 일이 되니까 정말 괴롭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군요.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맘때쯤 툭 하면 울고 회사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나 진짜 장 팀장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게 뭔지 너무 알겠어. 장 팀장이 또 괴롭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장 팀장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 같아. 에이,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자기하고 뭔가 안 맞는 거겠지. 업무 스타일이라던가. 안 맞다고 팀원을 이렇게까지 망신 주고 깔아뭉개? 그게 팀장이 할 짓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내가 회사 그만두게끔 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라니까. 많이 힘든가 보다.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 회사 내가 첫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닌 회사고 나도 정말 애정 많았잖아. 근데 요즘 같아선 그냥 탁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울었고 남편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리고 팀장 욕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8년을 어떻게 일했는데 그 팀장님은 왜 자기한테 그럴까? 모르겠어.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싫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실수했을까? 그래서 밉보인 걸까? 에이, 자기가 뭘 잘못해. 그 팀장이 좀 이상한 거지. 힘내 자기야. 내가 있잖아. 기죽지 마.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다. 너무 힘들면 회사 조금 쉬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있잖아. 남편은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하더라고요. 남편의 위로에 겨우겨우 힘을 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그 숱한 위로들과 다정함이 모두 기막힌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들과 말은 결국 저를 향한 기만과 배신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막히고 역겨운 행동들이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되었죠. 얼마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한 동료와 커피를 마시다가 그 후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과장님, 혹시 장 팀장님이랑 무슨 일 있어요?
유독 과장님이 하시는 말은 다 싫어하시고 꼬투리 잡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내는 아이디어도 다들 괜찮은데 무조건 커트해버리고 그래놓고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가 낸 아이디어처럼 하고 그 후배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근데요, 과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뭐요? 과장님한테 더 김 빠지는 소리일 것 같아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장 팀장님이요. 우리 회사 대표님 조카래요. 그러니까 사장님 친동생의 딸인 거죠. 네? 정말요? 네, 저도 건너들었는데요. 그래서 꽂아준 거래요. 장 팀장님 맨날 자기가 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서 일을 했네 어쩌네 했는데 그것도 인맥으로 들어갔던 거고 일도 잘 못해서 금방 잘렸대요. 외국 회사들이 사람 자르는 거 더 얄짤없잖아요. 실력도 없는데 인맥으로 들어온 거라서 오래 다니지도 않고 정리됐나 봐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큰아빠 덕분에 저희 회사의 팀장으로 바로 들어온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맥이 탁 풀리는 겁니다.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죠. 솔직히 제가 지켜봐도 장 팀장이 정말 일을 못했거든요. 일도 못하고 딱히 대단한 경력이 있거나 화장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닌데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뭘까 했는데 그게 결국 대표님의 조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애초에 실력이 아니라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맥이 탁 풀린 이유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증거를 모으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다 계속 나한테 너무 심하게 굴면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는데 대표 조카면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편을 들겠나요? 아니면 조카의 편을 들겠나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깨달았어요. 이 회사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것을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했고 그 뒤로 한 번도 회사를 옮긴 적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만큼 애정도 많고 회사에 대한 진심도 컸어요. 이 회사 안에서 남편도 만났고요. 그런데 이유 없는 팀장의 무시와 괴롭힘, 거기에 그 팀장이 대표님의 조카라는 것을 안 그 순간 이 회사와의 인연도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결국 내가 여길 그만두는 게 맞겠구나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날 전에 이직하셨던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은 굉장히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혹시 거기 과장급으로 자리는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팀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김 과장은 더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회사 남아서 끝까지 뼈 묻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 애정도 정말 많았잖아. 그랬는데요. 새로 오신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네요. 아니, 김 과장처럼 일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김 과장한테 자꾸 그래, 그 팀장은.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김 과장 정도면 너무 괜찮은 인재지.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애살이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팀에는 당장 자리가 없고 일단 내가 내일 회사 가면 이래저래 좀 알아볼게요. 꼭 우리 회사 아니더라도 김 과장 직급에 맞게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감사해요. 그렇게 팀장님은 적극적으로 제 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왜 내가 도망쳐야 하지? 내가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닌 회사인데 왜 저런 낙하산의 괴롭힘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장 팀장 그 여자만 아니면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 팀장과의 괴롭힘과 갈등 때문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결국 그만두는 것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다른 자리를 조금씩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전 팀장님만 믿고 있긴 그렇고 제 나름대로도 경력직으로 옮길 만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 뒤였습니다. 저는 장 팀장이 저에게 시킨 일이 있었는데 장 팀장이 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의실에 둘만 앉아 있는데 바깥이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된 회의실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장 팀장은 제 기획안을 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냥 트집들이었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른 팀에서 장 팀장을 잠깐 부르더라고요. 장 팀장은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급하게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한숨을 푹푹 쉬며 제가 쓴 기획안을 다시 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장 팀장이 급하게 간다고 본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그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힐끗 보니 휴대폰 액정에는 맹이라는 애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애칭을 보니 남자친구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제 폰은 아니니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요란하게 울린 전화는 끊이지 않고 또 울린 거예요. 회의실 가득 벨소리가 울리니 좀 시끄러웠죠. 그때 마침 다른 과장님이 회의실 문을 빼꼼 열고 그러더군요. 김 과장, 회의실에서 전화벨이 너무 울리네요. 아, 과장님, 근데 이 폰이 제 게 아니고 장 팀장님 거라서요. 그러면 잠깐 받아서 자리 비웠다고 해줘요. 밖에까지 소리 너무 크게 들려요. 네, 알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 엄청 다급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나 좀 있다가 비행시간인데. 여기 면세점인데 저번에 뭐 사달라고 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지금 빨리 얘기해줘. 사고 탑승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네, 바로 제 남편 이명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준 씨? 제 목소리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니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액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제 남편의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남편의 이름도 아니고 맹이라는 애칭으로요. 딸깍.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면세점에서 장 팀장에게 이런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왜 장 팀장 핸드폰에 내 남편이 맹이라는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왜 내 남편이 장 팀장에게 전화해서 너무나도 가깝고 다정한 말투로 면세점 물품 얘기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들어와서는 왜 남의 휴대폰을 만지냐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만져요? 그 순간 멍해 있던 저도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팀장은 제 손에서 폰을 확 뺏어갔습니다. 방금 전화 왔어요. 맹이라는 사람한테서. 제 남편이던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잠 팀장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명준 씨, 이 과장? 출장 간다길래 면세점에서 부탁 좀 했어요. 좀 구해달라고. 왜? 내가 후배 직원한테 부탁 하나 못해요?
라는데 그 뻔뻔함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팀장님 보고 반말하던데요? 팀장님도 제 남편을 맹이라는 애칭으로 해놓으셨고요. 장 팀장은 팔짱까지 끼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봐요, 김현지 과장. 여기는 회사예요. 이명준 씨가 김현지 과장하고 부부라는 건 아는데 그건 집에선 하지. 나도 회사에서는 이명준 과장하고 친해. 애칭이야 그냥 장난삼아 해놓은 거고. 출장 간다길래 필요한 거 좀 대신 사달라고 한 거고. 그게 뭐 문제돼요? 내가 이명준 씨랑 무슨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뻔히 제가 다 듣고 봤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와, 장 팀장 이 여자가 사람을 진짜 바보 천치로 아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장 팀장은 오히려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김 과장,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의부증 있어요? 그래서 이명준 과장이 좀 힘들어했나? 팀장님, 목소리 낮춰요. 여기 회사예요. 그런 거 구분 안 돼요? 내가 이명준 과장하고 뭔 얘기를 했는데 나 원래도 회사 후배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 그리고 김 과장, 남의 핸드폰 함부로 그렇게 뒤져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본도 없어요? 참나.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냥 회의실을 나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뻔뻔함과 당당함에 오히려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펄쩍 뛰며 어쨌든 회사 상사인 팀장이니까 비위를 맞춰준 것뿐이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회사 밖에서는 반말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뿐이고 애칭도 그냥 팀장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한 거라면서 자기를 애칭으로 저장한 줄도 몰랐대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목소리나 말투는 그냥 애인한테 말하는 그 말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지내자고 한들 미쳤다고 회사 상사한테, 그것도 본인은 유부남인데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겠나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진짜 박박 우겨대니 그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거짓말 그만하라고, 도대체 장 팀장하고 무슨 사이냐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리 친했느냐 따졌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도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것뿐이라고 미친 듯이 우기고 펄쩍 뛰더라고요. 남편 왈 자기도 장 팀장이 대표님 조카인 거 알았기 때문에 비위 맞춰준 것뿐이래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 말이 사실이라도 얼마나 소름 돋겠나요. 제가 장 팀장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던 거 그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잖아요. 제 앞에선 장 팀장 욕하고 편들어주고 안쓰럽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장 팀장이랑 반말하고 애칭 쓰고 서로 부탁 들어주고,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일로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전까진 그렇게 크게 싸울 일조차 없었는데 그 일로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각방을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가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오해받을 짓을 해놓고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어서 너무 실망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이혼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도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제가 믿지도 않고 너무 무섭게 다그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봤대요. 저한테 실망했답니다. 이게 말인가요? 그 와중에 회사에서 장혜숙 팀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제 남편과 장 팀장의 관계를 알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양의 일을 떠넘기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욱 노골적으로요. 너무 분통이 터지더군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악의적인 괴롭힘까지 저지르고
게다가 나중에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른 동료들을 이간질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제가 했다고 퍼뜨리고 다니고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혼 위기에 장 팀장은 저를 더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가만 생각해보면 장 팀장이 저를 괴롭힌 것도 결국 제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으니 저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아니면 바람을 편하게 피기 위해서 제가 회사를 나가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것들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밝혀낼 거고, 이 회사를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것들에게 반드시 개망신 주고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근을 하는 척 회사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장 팀장이 일을 너무 많이 줘서 야근을 해야 되기도 했고요. 나중에 저 혼자만 남았을 때 저는 장 팀장의 컴퓨터를 열어 몰래 뒤져봤습니다. 장 팀장은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는다며 아예 모니터 밑에 각종 비밀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열 수 있었죠. 저는 장 팀장의 컴퓨터에서 남편과 장 팀장의 어떤 불륜관계에 대해서 캐고 싶었습니다. 사내 메신저 같은 거로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너무 의외의 것이었어요. 게다가 엄청나기까지 했죠. 제가 발견한 게 뭐냐고요? 장 팀장이 회사와 대표님을 배신하려고 준비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장 팀장은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저희 회사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영업 비밀을 다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경쟁사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캡처를 해서 한 폴더에 모아두었던 겁니다. 아마 나중에 경쟁사에서 말을 바꾸면 증거로 쓰려고 다 모아둔 모양인데, 그런 스파이 짓을 회사 컴퓨터로 하다니 장 팀장도 진짜 멍청하고 미친 것 같았죠. 하여튼 장 팀장이 저희 회사의 주요 자료를 넘기려고 했다는 증거를 지 손으로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겨놨습니다. 누군가 자기 컴퓨터를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도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이 쓰는 비번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역시 장 팀장의 모든 계획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여러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화 내용에는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도 가득했습니다. 그 둘은 불륜 사이이자 공범이었던 거예요. 장 팀장은 회사 영업 비밀을 팔아내고 자기 회사를 차릴 욕심이 가득했고, 제 남편은 거기에 동조하면서 딸랑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저하고의 이혼도 흔쾌히 하자고 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대화를 보니 장 팀장은 저희 남편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을 틀딱 멍청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고 욕도 엄청 했더라고요. 자기 아빠 재산 뺏어간 욕심 많은 인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어쨌든 그 대표님,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큰아빠고 그 큰아빠 덕에 이 회사 팀장까지 하는 거면서 대표님에 대한 악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들과 팀원들도 띨빵하고 촌스럽다, 멍청하다 등등 뒷담을 엄청나게 깐 겁니다. 당연히 제 욕도 엄청나고 남편도 신나서 동조하더라고요. 이것들이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메신저로 대표님과 회사 사람들 욕만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고 구체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차분하게 수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맘때 예전에 그만두신 팀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도 하면서요. 저는 이직 준비도 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 모든 걸 다 터뜨리겠다고 결심했죠. 저도 악에 바쳤고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먹고 대표이사님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메일로 장혜숙 팀장과 임영준 과장의 실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뒷담화는 물론 두 사람이 회사 기밀을 팔아넘겨 돈을 벌고 자신들의 회사를 차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까발려진 거죠. 당연히 두 사람의 불륜관계 역시 만천하에 공개되었고요.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전체 메일을 돌리자마자 회사는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장혜숙 팀장은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바로 대표실로 불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충격적인 메일을 지도 확인하고 외근 핑계대면서 도망치듯 회사를 나갔습니다. 지가 감당이나 됐겠나요? 회사는 그 일로 정말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다들 그 둘을 욕하면서도 저보고 괜찮겠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이판사판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보고 용기 있다고 하면서도 제 안위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불안함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 큰일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련함이 더 컸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혜숙은 얼마 뒤 인사팀 직원들과 보안팀 직원들이 동행을 하고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체 하던 그 여자는 파리한 얼굴로 이를 꽉 깨물고 상자에 개인 짐을 담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가 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니까 갑자기 무슨 구경 났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거기 있던 팀원들도 다 열받아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죠. 사람들도 다 뚜껑 열린 겁니다. 당연히 구경 났죠. 회사 영업비밀 팔아넘기려고 하고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신 분인데 이보다 더 큰 구경이 또 있습니까? 어쩐지 일도 거지같이 못하면서 어떻게 팀장이 됐나 했어. 대표님 덕에 낙하산 들어온 주제. 대표님 뒤통수 제대로 때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회사 분위기 개똥으로 만들 때 내가 알아봤다. 당장 짐 갖고 꺼지세요. 그쪽 때문에 업무가 안 되잖아. 라면서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장 팀장 그 여자의 싸가지 없는 태도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원한을 많이 샀는지 회사 사람들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에 장혜숙도 몹시 당황했는지 얼굴 시뻘개진 채로 부들부들 거리더니 급하게 상자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 문 앞에서 상자 밑부분이 터졌고 물건들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 났죠. 장혜숙 얼굴 시뻘개져서 물건 주워 담더라고요. 그러자 누군가 조롱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봐봐. 회사 기밀도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회사 비품은 안 챙겨가는지.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사람들 다 장혜숙을 비웃었습니다. 장혜숙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울 것 같은 얼굴로 물건들을 대충 주워 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장혜숙은 저를 보고는 희번뜩하게 노려보더니 도망치듯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마지막 꼴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추후 장혜숙은 당연히 큰아빠인 대표님에게도 손절당하고 고소가 줄줄이 걸려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제 전남편 임영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영준을 기다린 건 회사에서 건 소송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조롱, 그리고 제가 올려둔 이혼 서류였죠. 임영준도 장혜숙이나 다름없이 도망치듯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 난리를 피웠을 때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는 당연했죠.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 퇴사하셨던 전 팀장님으로부터 좋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요. 이 지긋지긋한 사건의 중심에서 이 회사에 더는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자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 왜 저보고 그만두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사태를 만든 건 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럴 각오로 저지른 일이었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저를 따로 대표실로 부르셨습니다.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대표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저보고 왜 사직서를 제출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은 그런 이유라면 제가 제출한 사직서는 반려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 덕분에 회사 영업비밀이 유출되기 전에 막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회사를 구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 팀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철딱선이 없지만 그래도 족하고 동생이 간곡히 부탁을 한 거라서 외면하기 힘들었다. 원래 낙하산 이런 거 딱 질색인데 친동생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팀장 직급으로 들어오게 한 거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도 문제도 많고 업무적인 역량도 너무 없고 심지어 사내 분위기까지 망친다는 보고를 여러 번 받았다. 이대로 같이 가야 되나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도 끝을 내는 게 맞나 나도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이 터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자네에 대한 인사평가도 확인을 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꾸준히 잘 내고 무엇보다 주변 평판이 아주 좋더라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평가가 아주 좋아. 내 부덕한 조카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순 없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에 저는 감사해서 눈물이 맺힐 뻔했습니다. 장 팀장의 이간질 때문에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표님도 알고 계셨고 다른 팀원들도 저에 대해서 안쓰럽고 여전히 좋은 마음으로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사직서 반려해 주시면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팀장 자리는 그 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지. 자네의 능력을 믿네. 조만간 인사발령 낼 테니까 팀장 직급으로 다시 일해주게. 라고요. 회사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욕먹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팀장으로 승진을 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홍보 마케팅팀 팀장으로 승진했고 장혜숙은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공범으로 같이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더군요. 끝까지 장혜숙 탓, 어쩔 수 없는 환경의 탓, 그리고 제 탓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미련 없이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후 저희 팀 팀장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팀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오히려 땅이 굳는다고 험난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니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제 발목을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막막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나 위복처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서 작은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시댁의 이야기와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낸 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남들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여행도 잘만 가던데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만 하며 살았냐면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까먹는 재주가 아주 비상했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땐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를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지금은 전 시아버지가 된 분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제 가게 근처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인쇄소 겸 작은 디자인 사무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어엿한 디자인 겸 인쇄 회사기도 했죠. 저도 종종 전단지나 배너, 명함, 현수막 등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이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베이커리류도 종종 들고 가서 나눠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인다면서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권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정말 자상하다면서요. 어르신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말씀처럼 듬직하고 선한 인상에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아 보이더군요. 게다가 학교도 좋은 데를 졸업했고요. 직업은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공부도 원체 잘했으니 붙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돈이 적지 않으니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짧은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에도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긴 한데 시댁에서 도움 주기도 할 거고 또 남편도 2년 안에는 붙을 거라고 호언장담했기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에 반해 어머님은 저를 딱히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과거에 구청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지내셨던 공무원 출신이었기에 며느리를 선생님이나 공무원으로 얻고 싶었다고 늘 얘기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학벌을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대 졸업에 제빵사다 보니 어머님 성에는 영 차지 않았던 거죠. 자기 아들은 명문대 출신인데 전문대 나온 제빵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그건 제 입장에선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하셨지만 명문대 나오면 뭐 하나요? 결국 명문대도 좋은 직업 얻고 싶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명문대는 졸업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자기 밥값조차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남자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라며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6개월도 안 다니고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때려쳤대요. 적성에도 안 맞고 적응도 못 하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차라리 공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그래도 공부는 잘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소개해줘서 저랑 결혼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붙었냐고요? 아니요. 몇 년 동안이나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험이 무서운 게요.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결국 6년 넘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은 제대로 된 직업도 돈도 안 벌어왔던 거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좀 부족한 돈은 말씀드리면 시댁에서 도와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남편은 무슨 일 하느냐 물어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답해야 했는데 그게 좀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라고 설득했고 남편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 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그거라도 해보라고 돈도 대주셨는데요. 사실 그 사업 아이템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VR 게임 사업인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렸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돈 대주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며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초반엔 잘 됐죠.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보니 잘 된 시기도 있었고 남편은 그것 보라며 거들먹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요? 초기만 반짝 잘 되다가 결국 잘 안 됐죠. 안 되면 빨리 접기라도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라는 허울은 좋았던 건지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초기 사업자금 다 날려먹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그걸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저는 속이 뒤집어졌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시댁이 잘 사니까 시댁에서 좀 도와주니까 낫지 않냐는데 차라리 시댁 도움 안 받아도 되니 남편이 온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게 맞는 거죠.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도 못 내면서 가게에 있는 VR 기계로 자기 친구들 불러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 매번 손 벌리는 것도 얼마나 염치 없고 민망한가요. 결국 생활비는 내가 다 번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케이크 주문을 받고 굽고 포장하며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인건비 아껴가면서요. 보다 못한 제가 제발 사업 좀 그만두고 취직하라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생각이 있다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걸 기분 나빠했죠. 결국은요. 그 VR 게임방 빚만 남기고 폐업했습니다. 아버님은 차라리 인쇄소로 들어와서 인쇄일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죠.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명문대 나오고 공부도 오래 했는데 결국 아빠 및 인쇄소 일하는 게 너무 아깝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더니 그 뒤로 또 정신 못 차리는 아는 형과 동업을 하겠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아버님 밑에 들어가서 일 착실하게 배우라고 설득했어요. 번듯한 인쇄소에 작지만 디자인 회사까지 끼고 있는데 거기서 일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혼자 살면 그런 거 다 해보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얼마든지 해도 되죠. 문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아버님이 이래서 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했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는 잘해도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서니도 전혀 없으니 그런 자기 아들 대신해서 생활비 벌고 가정을 건사해줄 그런 며느리를 원하셨던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대신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줄 여자요. 물론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 생각을 하면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마냥 해맑고 착하고 서글서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 속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아는 형과 함께 동업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역시나였습니다. 동업은 무슨 사기 같은 거였어요.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은 저희 남편을 이용만 한 거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니 뭐니 핑계로 돈 야금야금 타내고 결국 제대로 된 일 한 것도 없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도 아니죠. 그냥 사기였습니다. 동업까지 했던 그 형님이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그 모든 사업 자금을 들고 그대로 해외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제 앞에서 그걸 다 털어놓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사고를 쳐도 사업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 아이의 아빠니까 꾹꾹 다 참아왔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평범하고 하루하루 희망차게 살던 제 인생까지 힘들게 만들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미안해. 내가 정말... 됐어. 그 말 이제 지겨워. 당신 사업한다고 그동안 돈 한 푼 벌어오는 거 없이 살았던 거 알지? 돈도 엄청 끌어쓰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몸 부서져라 이랬는데 결과가 뭐야? 결국 빚더미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쳐.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실망을 하게 되니 못 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존경하는 마음은커녕 모질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려고 당신 만났어? 내가 당신 부모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전 VR 사업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면 최소한 그 형님이라는 사람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지.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그 형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못 믿느냐. 무슨 학교는 어디 나오고 외국에서 무슨 사업을 성공시키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미 그렇게 자수성가로 성공했다면서 돈 몇천 없어서 당신한테 빌려달라고 하겠니? 당신은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다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안 들어? 나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 자식이 각 잡고 사기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당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남 탓이야? 와,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까지도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나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사춘기 아들도 아니고 저도 속에 채기라도 얹힌 것처럼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뒤 저는 가슴 철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길로 나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에만 그쳤을 뿐인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식겁을 했죠.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뛰쳐가고 역시나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을 본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셨죠. 네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했지?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들을 잡길 잡아? 니네 부족한 생활비 어쨌든 우리가 다 대줬잖아.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저렇게 안 풀리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우리 명우한테 도움을 줬다고 애를 잡아 잡기를. 하면서 맹렬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서러웠지만 남편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도 충격이 꽤나 컸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아버님은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딴짓 그만하고 팔만 나으면 그냥 인쇄소에 와서 일 배우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아버님 인쇄소에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버지 회사 출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 인쇄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마음을 잘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드디어 평온이 찾아왔죠. 남편이 꼬박꼬박 일하러 나가고 월급을 받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아버님은 이래저래 일이 많다고 인쇄소를 비울 때가 많으셨기에 남편이 거의 사장처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단골 손님은 손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아이의 친구 엄마이기도 합니다. 딸들끼리도 친한 데다 원래부터 저희 빵집 단골이기도 해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한동안은 가게에 안 왔는데 모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세연이 엄마, 오랜만이에요. 왜 요즘 잘 안 왔어요? 아, 그냥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하고. 그렇구나. 빵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세연이 먹을 거 하고 좀 사갈게요. 네. 아, 그리고 이 케이크는 계산할 필요 없고 세연이랑 집에 가서 같이 드세요. 신상품으로 만들어 본 건데 맛있게 괜찮아요. 저는 제가 만든 케이크도 선물로 하나 포장했죠. 아유, 팔아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줘요. 신상품으로 만든 거라 아직 가격도 안 정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후기 좀 들려줘요. 어떤지. 그런데 제 말에 그 손님분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 미소 엄마가 이렇게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정말. 네? 실은 내가 한동안 빵집 안 온 이유가요. 도저히 미소 엄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 얼굴을요? 왜요? 저는 그 손님이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닌가 싶고, 남의 집 일인데 오지랖인가 싶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또 내 성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 엄마를 대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미소 아빠 말이에요. 저희 남편요? 요즘 좀 안 이상해요? 네? 갑자기 저희 남편 얘기를 하니 어리둥절했죠. 아니, 실은 우리 세연이가. 세연이는 그 손님의 딸입니다. 저희 딸의 친구기도 하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세연이가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가는 것을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친구의 아빠니까 세연이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았고 세연 엄마는 이걸 저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가게에 못 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세연이가 사진도 찍었다고요? 예. 사진 혹시 지금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영락없는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사진을 보기 전까진 세연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사진을 보니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얼굴도 맞았고 옷도 제가 사준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옆의 여자. 둘은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연이도 친구 아빠가 모르는 아줌마랑 이러고 다니니 놀라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었죠. 아예 몰랐죠, 미소 엄마? 네. 이 여자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 보는 여자예요. 혹시 미소 아빠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던가? 아니요. 직원은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요? 세연이가 요 근방에서 독서실 마치고 오는 길에 봤다는데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 사진만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미소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연이가 미소한테도 얘기를 했나요? 그러진 않았대요. 나도 절대 미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미소뿐만 아니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도울 일 있음 좀 도울게요.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남편이 동네에서 어떤 여자랑 허리를 두르고 다니고 그걸 딸의 친구가 목격까지 했다니요.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싶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다 있는데 이 인간이 정말 미쳤구나 싶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따지려다가 일단은 참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몰래 남편 폰을 뒤졌죠. 뒤져보니 카톡에는 대화 내용이 없고 문자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내일 뭐 먹으러 가자, 뭐 사달라, 보고 싶다, 여행 가자 등등 연인들이나 할 법한 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화를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와이프한텐 뭐라고 할 거냐, 애들 공부는 잘하냐 등등도 물어본 걸 봤거든요. 뚜껑이 열리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인간이 그나마 정신 차리고 아버님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노릇 하나 했더니 바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여자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그 손님, 그러니까 세연이 엄마가 다시 빵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미소 엄마! 네, 세연이 엄마. 나 그 여자 누군 줄 알았어요. 정말요? 인쇄소 건너편 네일샵이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여자더라고. 네일샵 사장이요? 네, 지나가다가 새로 생겼는데 손톱이나 받아볼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손님 있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심지어 그날도 지 혼자 놀고 있더만 안 된대.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는데 가만 보니 거기 사장 얼굴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는데 그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 그 여자 맞아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도 인쇄소에는 자주 가니까 8, 9개월 전쯤엔 네일샵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거기를 볼 때도 많은데 주로 가게 손님은 없고 사장 같은 여자가 항상 누군가와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못 참겠더라고요. 이미 남편 폰에서 증거도 다 확보했고 어떤 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확 열어젖히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딱 봐도 손님 같지는 않고 몹시 흥분한 게 보이니까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손톱하러 오셨나요? 너 최명우 알지? 네? 누구요? 최명우, 바로 옆 인쇄소 운영하는 최명우 말이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상간녀는 당황한 얼굴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따지더라고요. 최명우가 누군데요?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 라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았죠. 모르는지 아는지 어디 한번 전화해보자. 이거 안 놔? 남의 폰을 왜 갖고 가는데? 네가 최명우 모른다는데 진짜 모르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하면서 폰을 뺏으려고 그 여자와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싸우다 보니 주변 가게 사람들도 놀라서 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핸드폰을 낚아챘고 통화 목록을 훑어보는 순간 바로 인쇄소 힘꾼 오빠라고 최근 통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뒷목을 잡았죠. 야, 이래도 몰라? 인쇄소 힘꾼 오빠? 이거 완전 미쳤네. 빨리 안 내놔요? 경찰에 신고할까? 해. 어디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보게. 신고해. 어디서 너 방금 내 남편 모른다고 했지? 내가 이 폰으로 전화해볼게. 진짜 모르는지.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와중에 폰 내놓으라고 매달렸는데 저는 제빵 사이를 오래 해서 근육도 많고 힘도 세거든요. 반면 그 여자는 깡말라서 희마리도 없어서 상대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밀쳐가며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마침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귀염둥이 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전화한 줄 알고 통화 상대방이 저렇게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상대방도 이상함을 느낀 건지 그제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제 남편 번호가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확 채가더라고요. 그 여자의 손톱이 몹시 길었기에 저는 손등에 생채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상처보다도 방금 본 연락처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여자는 저보고 고소하겠다며 악을 쓰면서 꺼지라고 밀쳤고 저는 너야말로 고소 기다리라고 하고 그곳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이 커서 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날 난리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건물이었던 인쇄소에서도 다 알았을 겁니다. 비겁한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핀 건 증거를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자의 폰에서 본 그 번호,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서 짜증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 해도 일단 만나야 될 건데 자꾸만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인쇄소로 찾아가서 나와라 마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답답한 사건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무식하고 우악스럽니? 네? 내가 얘기 전에 듣고 창피해서 너가 아주 동네 떠들썩하게 생난리를 쳤다며? 동네 친구들한테 다 연락 와서 알게 됐다.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왜 난리 쳤는지 알고 그러세요? 뭐 그 여자랑 우리 명우랑 좀 만났다고? 좀 만나요? 최명우 유부남이에요. 애 둘 딸린. 그 여자랑 바람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좀 만난 거예요? 유난. 네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행동하니까 우리 마음 여린 명우가 마음을 못 잡고 저렇게 밖으로 도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왜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을 못하니 너는? 고상하고 우아요? 어머님 같으면 그게 되세요? 왜 안 돼? 사람이 마음이 날뛸수록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어디 무슨 시장통 아줌마 마냥 쫓아가서 생난리를 쳐? 그것도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으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냐고. 너 우리 집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저한테 어쩜 이렇게 말하세요? 최명우 바람 폈고 그걸 알게 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그 여자한테 가서 난리친 게 부끄러우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명우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 줄 아니? 근데 너같이 억척스럽고 사나운 여자랑 사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 두고 살기 힘들었겠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인간이 결혼하고 내내 가장 노릇커녕 돈만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러고 산대요? 뭐? 웃기지 마. 이게 아주 시어머니한테 이것 봐. 이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다. 똑똑한 우리 명우가 기도 못 펴고 일도 안 풀리는 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결혼 잘못해서.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 탐탁치 않아 하셨어도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예,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은 저랑 다르게 참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이시죠.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라도 저랑은 다르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문제 해결하시는 거죠. 너 지금 나 비꼬니? 그럴 리가요. 그냥 어머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요. 최소한 나는 너처럼 무식하게는 안 하지. 예, 좋아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우아하고 고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제가 그날 신랑이 하면서 그 여자 핸드폰을 봤는데요. 인쇄소 힘센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더니 제 남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럼 네가 오해한 거네. 우리 명우 아니면? 제가 누구 얘기하는 줄 알고 이러세요. 인쇄소 힘센 오빠가 최명우 아니면 누구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화해보니까 아버님이던데요. 그 여자 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귀염둥이 왜? 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귀염둥이라고 하시나 봐요. 그 상간녀는 아버님을 힘센 오빠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때 그 여자 폰을 보다가 멈칫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통화 목록에 인쇄소 오빠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저희 남편 연락처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뜬금없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전화번호도 아버님 거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나요. 그날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희 남편도 만나고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까지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제가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었잖아요. 그때 봤는데 통화 목록에 무수히 많은 오빠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희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고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론 네일샵 한다고 했는데 딱히 손님 있는 건 못 받고 온갖 남자들 연락처는 수두룩하고 하여튼 저희 남편보다 아버님 연락처가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 저도 이걸 어머님께 말해야 되나 아니면 함구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제 속을 아주 박박 긁어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받아서 다 얘기한 거죠.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아버님도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은데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판단이 다 되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말이 되니? 너 지금 홧김에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야? 저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미소 아빠 그런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님 표정이란, 어머님은 얼굴에 핏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바람 폈음에도 며느리만 탓하고 잡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 상대가 자기 남편하고도 불륜 사이라니 이런 기막히고 쇼킹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은 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당신 그 네일샵인가 하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니, 명우랑 바람났다고 해서 미소애미가 그 가게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 동네방네 떠들썩 하게. 근데 미소애미가 나한테 그러네. 그년이랑 당신이랑도 무슨 사이라고. 그거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해. 하면서 어머님이 파들파들 떨면서 고래고래 따지시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 하시던 어머님인데 참 우습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근데 왜 그년 핸드폰에 당신이 저장돼 있어? 뭘 집에 와서 얘기해? 지금 말하면 되지. 오호라, 반응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은 전화를 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길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잠깐 어머님을 따라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번엔 어머님이 그 네일샵 달려가서 그 상간녀 머리끄댕이 잡았대요. 인쇄소에서 사람들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상간녀가 폭행당했다고 어머님 고소까지 하고요. 저한테 고상하고 우아하게 해결하라던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흥분해서 폭력까지 쓰며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동네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에 이어 어머님까지 한바탕 난리가 나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동네에 상당히 많은 남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뽀록이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 정육점 사장에 고시 준비한다는 편의점 알바생까지. 그 후에 그 여자는 가게 문 닫고 바로 자취를 감췄죠. 누군가 그 상간녀의 과거를 알아냈는데 원래 업소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업소 일을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둔 것 같고 그 후로 네일 일을 배웠나 봐요. 그런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네일 아티스트로 마음 잡고 성실히 일할 생각은커녕 겉으로 가게만 차려놓고 동네 남자들한테 치근덕거리고 만나고 스폰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손톱 만져주고 비 맞춰주면서 여자들한테 몇만 원 받는 것보다 남자들 적당히 구슬려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뜯어내는 게 그 여자에겐 더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저번 동네에서 그랬다가 도망 온 건데 저희 동네에서 또 그런 거죠.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뒤집어졌고 저는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오가는 말들이 많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들을 건사한다는 게 그리 힘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저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건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케어나 집안 살림도 제가 전적으로 책임졌었고요. 오히려 남편이라는 혹만 떨어져 나간 거지 이혼이라고 별반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도 받아냈기에 그 돈으로 제 가게를 좀 더 괜찮은 위치로 이전은 했습니다. 사실 제 가게랑 인쇄소가 가까워서 이혼 후에 껄끄러웠던 것도 있고요.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죽일 놈이고 잘못했다며 이제 와서 매달리더군요.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했고 이래도 꽤 타격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그 일로 동네 창피하다고 두문불출하고 아들하고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지낸다더군요. 남편도 인쇄소에 출근을 안 한 지 꽤 되었고요. 남편은 그때 일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그 꽃뱀 같은 년한테 당했다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아빠로서 당신 역할만 제대로 하라고, 나한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산다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는 없었죠. 그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남편,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숱한 남자들하고 만남을 가져오고 대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렇기에 상간에 관한 민사소송은 물론 성매매 관련 조사까지 받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물어줘야 되는 위자료도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모든 험난한 일이 끝이 나고 이제야 비로소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난리를 겪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많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의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들이었어요. 딸도 요즘 저에게 그러더군요. 예전에는 엄마가 늘 피곤해 보이고 항상 지쳐 보였는데 오히려 요즘 제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치유되는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최악의 남편 잘 버렸으니 앞으로는 제 자식들 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더욱 씩씩하게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